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들의 또래 집단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또래 집단.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할까요? 예, 1, 2학년까지는 아직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형성을 잘 못해요. 하지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3학년 즈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또래 집단을 형성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과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것,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건 그때부터 타인의 능력이나 관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래 집단을 뭉치게 만들죠. 이러한 또래 집단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래 집단 내에서만 적용하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또래 집단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하면 반드시 운동장에서 기다리다가 다 모이면 교실로 들어옵니다. 자기들만의 규칙이죠. 또는 누구 한 명이 화장실을 가면 반드시 다 같이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한 소소한 행동들을 마치 규칙인 듯 행동합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신뢰감에 대한 표현 또는 약속이죠. 그러한 규칙들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집단의 구속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집단에게, 다른 또래 집단에게 쟤네들은 저렇게 할 정도로 정말 친하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한 인상 자체를 일종의 그룹 내의 자긍심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또래를 형성하려면 일단 외향적인 아이들이 주로 그런 그룹을 만드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반의 교실에 외향적인 아이들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래 집단을 형성할 때는 내향적인 아이들과 외향적인 아이들이 서로 섞입니다. 외향이냐 내향이냐 보다는 모이는 아이들 간의 신뢰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룹이 형성될지 형성되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또래 그룹을 만드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건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보단 자연스러운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래 집단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어른들이 일일이 다 가르칠 수 없는 관계성을 그 안에서 배웁니다. 감정의 주고받음, 또 공감, 협동, 심지어 배신의 과정까지도 익힙니다. 배신이요?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힘든 거죠. 예.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는 또래 집단에서의 과정이다. 배신 또한. 내가 믿었던 대상이지만 어느새 나를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의 그 충격. 신뢰와 불신 사이에 선 자기 자신의 가슴 아픔. 사실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으면서 아이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익히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 인간관계에 대한 회복 탄력성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 초등 시기의 또래 집단이 어른들의 세계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또래 집단을 만드는 것 같아. 아니면 또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는 것 같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자, 일단 또래 집단의 최대 장점은 제가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친구들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때 부모의 위치는 그들만의 또래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대한 관점이 뭐냐? 예. 그 집단만의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규칙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간극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래 집단에 몸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양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아하, 이거 집단의 규칙을 따르자니 엄마가 걸리고, 또 엄마의 말을 듣자니 집단의 규칙에 걸리고. 자, 또래 집단의 규칙,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시시하고, 혹은 뭐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등등등 하지만,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부터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래 집단의 규칙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 막 비도 오고 막 바람 불고 추운 날 운동장에서 또래 집단 친구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아이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비가 오면 일단 먼저 교실 가서 기다려. 교실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자녀가 엄마의 말을 듣고 혼자 먼저 교실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는 또래 그룹의 약속을 어긴 믿지 못할 신뢰감이 떨어지는 아이가 됩니다. 그땐 또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래 규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바꾸도록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옷 두툼이 입고 보내세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비도 좀 맞다가 약간 추운 데서 덜덜 떨다가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서 야 안녕 하고 그 기쁜 만남을 갖고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자,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제일 걱정인 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또래 집단에 들어가도 걱정이고 또 소외돼도 걱정입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데 함께 놀 또래 집단이 없다. 사실 담임 입장에서도 조금 염려는 됩니다. 여기서 또래 집단이라는 게 꼭 5명, 6명 모이는 것만은 뜻하지 않아요. 예, 2명이어도 또래 집단입니다. 자, 적어도 또래 집단의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어떻게 놀까를 궁리하면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애씁니다. 혼자 열심히 잘 노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래 집단에 들어가고는 싶으나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오히려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더 막 부각이 되죠. 이렇게 또래 집단에 쉽게 어울려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유는 뭘까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 상황은 다릅니다. 뭐 일반적인 상황은 보통 뭐 취미가 너무 다를 경우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의 격차가 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작용하는 경우에 또 또래 집단에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럼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래들과 언어 능력이나 신체 능력, 그리고 사고 구조 등에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기능을 익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의 향상은 함께 옆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하시죠. 그 와중에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다른 학생들이 배려가 없어서 널 받아주지 않는 거야. 정말 나쁜 아이들이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타인에게 넘겨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무언가 이렇게 수정 보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만들게 되죠. 힘드시겠지만 자녀가 우리 아이가 한번 직시할 수 있도록 혹은 직면할 수 있도록 질문도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그룹으로 무언가 할 때 너와 함께 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은지 한번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대부분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아, 내가 딱지를 잘 못 접어서, 내가 축구공을 잘 못 차서, 내가 좀 욕을 자주 사용해서 등등.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기능을 익히거나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줄 방법을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옆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은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또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래 집단에 어울리다 보면 이게 어른들이 모르는 그 아이들만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좀 어른들이 느끼기에 거친 말인 것 같고 또 말들을 많이 줄여서 쓰는 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들만의 집단 내 규칙이 있듯이 자기들만의 언어를 공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속감과 유대감도 느껴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셔도 됩니다. 말투에 신경을 써서 나쁜 말이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그 또래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단지 우리 아이가 또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아이가 동화되고 있는 그 또래들과 놀이를 하면서 규칙들을 어떻게 변화하고 수정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 말적인 표현에 묶여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성을 익히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기간들인데요. 아마도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학교에 가는 것이 본격화가 될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약해져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집에서 간접적으로 책도 많이 읽게 해주시고요. 책 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인관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는 일단 부모와 대화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화 과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어려움들을 꼭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만 돼도 아이들은 대인관계, 또 사회성, 그런 집단 문화 안에서 본인의 위치를 잘 형성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어떤 또래 집단을 형성했다면 그건 염려의 대상이기보단 일단 축하해 줄 일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이제 벗어났구나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이제 타인과 관계 맺기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한 아이가 또래 집단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주체적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 아이가 주체적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면 자녀의 또래 집단에 대해서 불안한 시선보다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뚜벅뚜벅 같이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